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지역을 대표할 후보자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중요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 지역 민심에 있는 유일한 바로미터로 본선 승리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가 우리 정치에 본격 도입된 시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당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 선거 종반까지 압도적인 1위를 지켜왔습니다. 이에 맞서 야당의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단일 후보 결정에 여론조사가 사용됐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당시 정몽준 후보와 그리고 노무현 후보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 이게 결국 여론조사에 의해서 거의 좌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도 여론조사에 의해서 거의 좌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후 여론조사는 정당의 의사결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기조를 유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천을 선언하며 앞서 나가자 지역 당원들의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부는 무공천 여부를 당원과 국민에게 묻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의 뜻을 물어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인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당을 결집시키고 국민과 당원의 뜻에 맞는 개혁의 길로 가겠습니다. 당원 찬반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는 지도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천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는 정당 행위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향배까지 바꾸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전체 유권자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설계합니다. 표본은 인구 비율에 따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설정됩니다. 표본 설정과 설문지 작성을 마치면 면접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구청장 경선 여론을 여쭙겠습니다. 만약 예정된 기간에 할당된 표본을 채우지 못하면 가중치를 곱해 결과를 도출합니다. 문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0, 30대 연령층의 응답률은 낮고 5, 60대의 응답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미리 설계된 20, 30대 표본에 맞추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해 조사 결과를 보정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응답에 지나치게 많은 가중치를 적용하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수단 여론조사.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방침을 결정하는 데 여론조사를 활용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제주지사 후보를 여론조사로만 뽑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의 의사결정을 여론조사에만 기대는 것, 과연 괜찮은 걸까요? 여론조사를 구성하는 두 축은 대표성과 신뢰성입니다. 대표성은 여론조사의 표본이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본을 이렇게 수치를 하려고 할 때 어디서 어떻게 뽑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려면 전화번호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게 이슈가 돼요.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제 표집 틀이라고 합니다. 샘플 프레임이라고 해서 샘플 프레임 자체가 전체 국민들을 커버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이슈가 됩니다. 대표성에서. 여기에 여론조사의 함정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충분히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북보다 강남에 거주하는 조사 대상을 많이 추출하면 야당보다는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한다는 의미의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정확한 조사 결과를 내기 위해선 유권자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는 것이 우선인데 현재로선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틀을 정교하게 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입니다. 많은 조사들이 가구 전화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집에 재택하고 있는 응답자들만 주로 이제 표집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낮 시간대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장에 출근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표집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또 집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표집이 되게 되면 실제 전체 유권자들 또 전체 국민들의 응답을 대표성 있게 잡아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유무선 전화 병행조사에서는 모두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데 비해 유선 전화조사에서는 모두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화조사에 이동전화를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유선전화 이용률이 낮아지는 데다 번호를 등재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대표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번호와 국번을 제외한 나머지 4자리 번호를 컴퓨터로 자동 추출해 전화를 거는 RDD 방식의 여론조사가 도입됐습니다. 전화가 있더라도 등재를 안 하면 연락이 안 돼요. 등재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등재가 50%가 안 되니까 그 전화번호부 DB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50%의 의견을 이제 못 받는 거죠.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RDD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전화를 하면 등재든 등재가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조사가 되니까 그게 장점인데, 그게 이제 그 RDD가 이제 전화번호부보다 이제 극복한, 그러니까 좀 나아진, 커버리지가 나아지는 장점이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전화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들의 응답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유무선 병행조사가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서 번호를 추출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무작위 추출은 아닌 셈입니다. 여론조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전화번호의 그 리스트가 결국 모집단을 어느 정도 잘 대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올바른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 방법은 이 오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낮은 응답률도 문제입니다.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응답률 하락은 표본에 대한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대중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특정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을 비표본 오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음이 나오는 ARS 자동 응답 전화, 또 사람이 직접 질문하는 전화 면접 조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사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취재했습니다. 국내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1월 발표한 부산시장 후보 가상 대결 조사 결과입니다. 서병수 후보가 16.8% 차로 오거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12.9% 차이로 서병수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여론조사 기관별로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사 방법이 자동응답 방식인지 전화면접 조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력의 제5부라고 불리는 여론조사. 여론조사 의존율이 높아지다 보니 심지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선전화로 경선이 이뤄질 경우 착신전환을 악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일일 면접원 체험을 위해 한 여론조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뒤 유선전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1분 정도만 통화 가능할까요? 50통 넘게 전화를 해봤지만 응답은 2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 안팎. 유선전화의 응답률이 특히 낮기 때문에 조직력을 동원해 휴대전화 착신 전환 등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응답률을 높이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포항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이러한 수법을 사용했다 적발됐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조작의 피해는 더 커집니다. 아직까지 휴대전화 조사가 기초 단위까지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유선전화로밖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전화까지 착신 전환을 해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 전화번호를 구매를 해서 이 사람이 같은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론 왜곡 현상이고요.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에도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질문 순서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수식어 등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조사 기관에 따라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4월 넷째 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7.9%를 기록했지만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는 39.8%였습니다. 무려 18.1%의 차이를 보인 겁니다. 여론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리얼미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 수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반면, 리서치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얼마나 혹은 잘이라는 긍정 표현만 있는 반면, 리서치뷰는 잘하고 잘 못하고라는 긍정과 부정의 동시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게다가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묻고 국정수행 지지도를 질문한 반면, 리서치뷰는 국정수행 지지도를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기간과 방법의 차이뿐 아니라 문항과 질문 순서도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떠한 순서를 질문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특정 사안을 물어보면은 특정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대신 표본을 이용해 결과를 알아내는 과학적인 기법 여론조사. 하지만 여론조사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최근 국민의 여론이 다양해지면서 결과도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대체로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그다지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보고만 넘기고 그다지 신경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저희같이 여론조사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기에는 대표성에 의심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여론조사가 정치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또는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적인 결과와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검증보다 지지율 순위에 치중하는 언론의 경마식 보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보도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뉴스를 생산을 하고 그 복잡한 그 현상, 그러니까 정치 현상이라든가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 현상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뉴스의 소스로서 자료 출처로서 여론조사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경마식 그 여론조사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현상으로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여론조사 생산자인 여론조사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전화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을 이용한 여론조사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뭐 온라인이 됐던 또는 이제 모바일이 됐던 SNS가 됐던 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온라인 사람들의 특성, 그다음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도 그 성향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지 이게 전체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유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점차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이제 최초로 이제 제정돼서 공표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게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 많은 사항들을 반영시키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사항을 반영을 했는데 이제 향후 선거 때는 지금까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서 보다 나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심을 헤아리는 수단으로 사용돼 온 여론조사. 하지만 의도적이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줍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의 개발,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버리고 후보자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